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동남아 3개국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이는 적극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영내 중국이 리더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왕이 부장이 한국의 초청으로 오는 14일 방한한다면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 협력 및 우호 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전략적 줄다리기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왕이 부장은 한국 방문을 통해 미북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eijing, which is obviously an ally and a partner of North Korea and which supports the North Korean position, is also trying to keep its avenues open to Seoul, trying to demonstrate, if it can, to South Korea that it is trying to be supportive of South Korea's position, even though at the end of the day, Beijing is going to be a lot more supportive of the North Korean position than it ever is going to be of the South Korean position.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후 중국의 외교적 응답은 사실상 없었다면서 한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초청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ecause the objective of South Korean diplomacy really is focused on restoring U.S.-North Korea dialogue, and in the context of U.S.-China rising tensions,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s would be cautious about the idea that China would be position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The South Koreans may view messages that come through China as less likely to be influential or to be well heard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지난 몇 달간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4개국과의 관계 강화와 영내 경제 외교에서 지도자적 역할 신호를 보내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간섭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에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남아와 한국을 순방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이웃 국가들을 통한 외교를 포함해 계속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관련 영역에서의 제재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재 완화가 북한의 민생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도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평가 결과 북한의 우방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 대상 자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필리핀과 파키스탄도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는 6일 공개한 캄보디아에 대한 후속 조치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캄보디아가 북한과 관련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각 2건의 자산 동결 관련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결의 17375와 대북 결의 17185 그리고 후속 결의에 명시된 개인 또는 기관의 자산 동결을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명령이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판결로 인해 유엔이 지정하는 제재 대상자의 자산이 추후 캄보디아에서 자동적으로 동결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017년 캄보디아의 자금 세탁 방지와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과 2019년 후속 조치 평가를 했는데 캄보디아는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 제재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즉 NC를 받았다가 세 번째 평가에서 부분 준수, P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매년 약 10개국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결함이 없는 나라들에는 준수를 의미하는 C 또는 대부분 준수인 LC를 부여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은 대북 제재 이행 등 항목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 기존 미준수 NC에서 대부분 준수 L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이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법률과 규제 조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장치와 과정 등의 개선은 필리핀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 구현 능력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최초 평가에서 대북 제재 관련 항목에 부분 준수, PC를 받았던 파키스탄은 올해 대부분 준수, LC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대북 제재 관련 항목에 대해 기존 미준수, NC에서 대부분 준수, C 평가로 상향 조정됐던 몽골은 올해도 같은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중국 홍보 영화 금강천의 국내 상영을 허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의 선전 공세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7일 BOA에 전쟁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시도는 냉전시대 산물로 새삼스럽지 않다면서도 한국 당국의 금강천 상영 허가는 중국 공산당의 위선을 보여주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도 이런 공격적인 선전에 너무 미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에서는 중국의 여러 선전 시도에 대해 저항이 있어왔고 영화 금강천은 중공군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규모로 사살했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 대중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치의 뿌리가 중국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경제 제재, K-팝 규제 등 중국의 선전 프로파간다는 한국의 대중 영향력을 제한하고 반미 정서까지 조장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려는 일관된 목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1960년대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의 하나로 북한에 건너갔다가 인권 탄압을 받고 탈북한 제1탈북민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쿄 지방재판소가 다음 달 1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첫 구두 변론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0, 70년대 제1조선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해 북한을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한 제1탈북민 대표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법원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코 씨는 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조선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서 고초를 겪은 뒤 2003년 목숨을 걸고 탈북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기까지 18년의 세월이 걸렸다면서 일본 의회가 초당적으로 제1북송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지하고 일본 내 인권단체가 화답한 것에 크게 고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시 등 5명의 제1탈북인들은 지난 1960, 70년대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선전을 믿고 북한에 갔지만 일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아에 시달리는 등 가혹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1억 엔씩 총 5억 엔, 한화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8년 도쿄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